예, 존경하는 한병도 위원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저는 서울의 문화도시 성북의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그 MBK 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그 MBK 홈플러스가 최근에 그 알짜 매장 15개를 이제 폐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저 사회적으로 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에서는 무려 40개의 점포를 폐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있어요. 이런 뭐 큰 대형마트라도 40개 점포 정도를 폐점한다면은 뭐 사실상 청산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8만에서 10만까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들어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냥 우리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 홈플러스의 노동자들이 현재 지금 얼마 정도 있다고 알고 있으신가요? 조합원 한 2만 명, 네. 2만 명 정도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만 2만 명이 있고 거기에 있는 입점 상인들이 또 있고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을 다 합치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10만 명 청산이 되게 되면 이 10만 명의 이제 생존의 위기들이 오게 되는 것이어서 그렇게 쉽게 그냥 뭐 어떤 그 사건만의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가 없고 우리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위법하고 부도덕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비난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인수를 할 때도 문제였었는데 인수를 할 때 이게 7조 5천억의 인수를 했는데 MBK가 이제 그 운영사가 돼서 모아온 사모펀드는 한 2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조는 그 홈플러스의 부동산하고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제 홈플러스를 인수한 다음에 그 인수한 자금을 뭘로 갚았냐면 결국 홈플러스에 있는 매장 부동산을 팔아서 갚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인수할 회사의 돈을 갖고 한 다음에 그 매장 부동산을 파니까 그러면 또 그 홈플러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이 다 팔리니까는 거기에 임대차를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많은 임대료를 내야 되다 보니까 1년에 수천억 원의 임대료를 내는데 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영업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경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인수할 때 벌써 이제 배임 뭐 이런 형사적인 이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MBK는 1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1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년 뭐 한 1,000억 이상의 운영 수익들을 가져가면서 운영 수익으로만 1조 이상 가졌어요. 아마 인수를 할 때도 인수 자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이제 철수를 하는 테스코한테 상당한 저는 그 성공 수수료 이런 걸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챙길 걸 다 챙긴 거예요. MBK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런 먹튀의 절차로 회생 신청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비난을 지금 많이 받을 수 있고 인수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10만 명의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이제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보건복지부 장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MBK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모아온 2조 5천억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조 5천억을 포기하게 되게 되면은 국민연금이 얼마나 손실을 입게 되는지 이런 거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한 2천억 좀 안 되는 돈을 아직 투자 회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통주로 투자한 295억 원은 그냥 이미 이제 날아간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상환전환 우선주로 갖고 와가는 5,826억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국민연금은 내 돈 다 챙기겠다 이럴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게 진짜 다른 기업의 인수가 되려고 그러게 되면 이제 홈플러스가 모아서 투자한 2조 5천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연금이라는 건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하게 돼 있죠. 네.
사회적 책임 투자라고 하는 네.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위법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면 안 되고, 특히 사회적으로 비난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하면 안 되죠. 네. 근데 MBK가 모으는 그 사모펀드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국민연금도 국민연금입니다. 상당히 투자를 MBK는 그 MBK가 모아서 운영한다는 사모펀드가 MBK 돈이 아니잖아요. MBK는 운용사인 거고 네. 실제 그 사모펀드에 있어서 그 MBK가 가지고 있는 돈들은 1%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5%가 절대 안 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1순위로 투자하는 게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투자하면 그게 시드머니가 되고 신뢰가 되면서 은행, 증권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몇 조 원들의 돈이 모여지고 그 돈을 가지고 MBK가 기업 인수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MBK와 같이 이렇게 위법한 행동을 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을 하는 그런 운용사에 대해서 스튜어십 코드 활동을 정확히 한다면, 사회적 책임 투자 활동을 한다면 국민연금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그 위탁 운용사가 선정되지 않게끔 MBK 사태 이후에 이 위탁 운용사 선정 기준을 일단 개정을 해서 아니, 그 기준은 뭐 숱하게 개정했고 스튜어십 코드 뭐 엄청 많이 네, 좀 더 개정을 강화를 했는데 뭐 했다는 하는 게 말씀. 하나도 없잖아요. 뭐 스튜어십 코드 활동을 실제로 우리 그 한국에서 일본처럼 하고 있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요. 일본처럼 그러면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는 회사라든가 주주 배당 성향이나 주주 환원 정책을 안 하고 있는 회사를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스튜어십 코드 활동을 통해 아주 바꿔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일본 같은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국민연금의 네. 스튜어십 활동이라는 게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행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네. 보건복지부가 그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서 점검이 어렵다면 금융위원회나 이런 데랑 같이 하셔가지고 일본처럼 전 정확히 금융적 관점에서 한번 뭐 자본시장적 관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 중에 이런 거죠. 지금쯤 이런 상황이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그 MBK와 같은 그런 위법하고 부도덕한 운용사한테는 투자 안 하겠다, 이 선언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압박이 돼서 MBK가 좀 더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돈도 투자를 해서 홈플러스 살리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그 스튜어십 활동을 통해서 견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의원님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탁 운영사 선정 기준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좀 그런 더 막연한 하겠고요. 기준만 만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건이 생기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네.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냥 돈만 띄고 그냥 손실 본 거로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돈을 갖고 손실을 봤다는 것도 문제지만 네. 이렇게 10만 명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에서 국민연금이 아무 역할도 안 하고 MBK에 대해서 아무 견제도 하지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보건복지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팔짱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연금이나 보건복지부도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 주신 대로 대체 투자 분야에도 이런 그 책임 투자를 적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 MBK가 운영사가 되는 그 사모펀드에 출자를 안 해주면 한국에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도 투자하는 거고 그런 거대한 몇 조 원의 돈들이 모이는 건데, 앞으로 국민연금이 MBK와 같은 그런 부도덕한 운영사한테 투자 안 하겠다 그러면 한국을 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MBK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홈플러스에 대해서 좀 더 진심을 갖고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홈플러스 사태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데 저는 중요한 그 기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원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에서 지금 가장 이제 위법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회생 절차가 들어가기 직전에 며칠 전까지 800억의 전단체라는 이제 채권을 팔았고 2월달 한 달 동안에만 1,500억을 팔았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보통은 이제 저도 법률가입니다만 회생 절차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 2달은 걸려요, 준비하는데. 저는 뭐 한 1월 달부터 회생 절차를 준비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2월에는 준비를 했을 텐데, 회생 절차를 준비해서 만일 채권이 팔리더라도 그 채권자들은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면서도 판 거예요. 사기적 금융거래죠. 예, 그런 혐의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 금감원이 조사를 통보를 했잖아요. 예. 근데 왜 제재를 안 합니까? 조사를 다 했는데 제재를 하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고, 그럼 국민연금도 부담 없이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까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에 따라서 MBK한테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걸 할 텐데 금감원이 미적미적하면서 아무런 제재를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그 홈플러스 사태가 지금 점점 악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에 통보를 하고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되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늦어지고 현재 자체적인 제재를 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팔짱 끼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게 10만 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 당국들이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계속 검찰이 수사 안에서 지금 못 하고 있어. 이렇게 핑계를 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짱을 끼고 있는 건 아닌데 속도를 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한테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이게 이렇게 수사가 안 될까요? 사건은 지금 3월 2일쯤에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딱 예. 봐도 이게 사기적인 거래다라는 것들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걸 고발한 게 그냥 일반인이 고발한 게 아니에요. 증권사들이 고발을 했어요. 예. 증권사들이 네 개의 증권사들이 고발을 했고 다 대형 로펌의 자문을 받았고 증거들도 다 모아서 했습니다. 이미 시작 단계에서부터 증거가 넘치는 사건이고 거기다 금감원도 조사를 해서 증거를 갖춰가지고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5개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MBK 김병주를 불렀습니까? 한 번이나 소환했습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도 없고 이야기하기 좀 곤란하지만 진행되는 건 중요한 위원께서 아시는 것처럼 4월 2일 날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서 고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4월 말 정도에 MBK 파트너스하고 홈플러스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그 이후에 또 5월 초에 이제 신영증권 등에서도 관계 증권사들이라든가 또 뭐 금감원 또 김병주 등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갖고서 지금 뭐 차익 매수 관련한 등 법적 검토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7월달에 롯데카드 본사에 대한 법적인 압수를 했는데요. 다 이제 알겠는데요.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카드에서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받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받았습니다. 다만 뭐 제가 구체적으로 이래저래 지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법무부에서 법적 검토를 좀 한 다음에 제가 좀 일반적으로 좀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고 좀 신속하게 검찰 수사해라 이런 정도 지시를 해놨습니다. 네. 아니 뭐 저희도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항의하러 이제 대검 방문했고 대검 차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법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 법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한다 그러는데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법리라면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밤새를 세워서 논의를 해가지고 법리를 정리하면 되는 거지. 문제 증거와의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봐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고 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여기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네, 홈플러스에 입주해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소매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이 전단체 피해자들은 그 채권을 산 사람들이 어떠냐는 걸 얘기하는데 집에 있는 전세보증금 빼가지고 그 샀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그때그때 회수가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예금처럼 그냥 그렇게 예금보다 좀 많은 한 5% 정도의 이자를 받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투자했다 못 받아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제가 아시는 분은 뭐 농어촌 연구소 뭐 이런 거 연구하시는 그런 재단인데 그 재단 운영비 여기다 다 투자를 했다가 회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도 지금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서민들이 많습니다. 이거 빨리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금감원은 검찰 핑계대고 또 국민연금은 지금 뭐 금감원이 제재 안 했기 때문에 그 MBK가 지금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이 안 쓰니까 뭐 그런 스튜어드십 활동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서로 핑퐁하듯이 밀고만 있는 사이에 이제 점점 거대한 이제 홈플러스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인 큰 대란이 일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법무장관님도 좀 검찰에 빨리 사건을 좀 마무리를 해서 기소를 하든 뭐 이걸 빨리 하라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한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회생법원이 이런 그 많은 이해관계가 있고 우리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홈플러스를 살리겠다는 방향으로 회생 절차를 운영하겠다는 회생법원에서 회생가관의 40개 점포를 폐점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이 소극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사회적 비난이 법원으로도 갈 수 있는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회생법원에서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법적으로 채권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지금 전단체 피해를 받아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도 회생 절차에서는 채권자로 돼 있지 않아요. 채권 신고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 돼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법원에 전달이 안 돼요. 입점 상인들이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그냥 금융기관들 중심으로 한 그런 채권단들의 목소리만 들어가면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되게 되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저는 법원도 큰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회생법원이 저는 적극적으로 그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한테도 얘기를 듣는 절차들을 좀 마련을 하고,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10만 명의 생존권이 달린 이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법원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대표적인 회생 파산 전문가이시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개별적인 이번에 이제 회생 절차나 또 각종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론으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건과 같이 청산 가치가 회생 가치보다 더 높다고 나왔지만, 그 경우에 파산 절차로 들어가게 되면은 말씀하신 바와 같은 수많은 근로자들, 또 입점 혹은 납품 소상공인들, 그리고 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비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배후에 있는 수많은 이제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인가전 M&A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주에 팀원이라고 하는 회사도 결국 같은 절차를 이용해서 성공적으로 회생 절차가 마무리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가전 M&A를 할 때 여러 조건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법원이. 여기는 지금 10만 명의 고용이나 영업 승계가 될 수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팀원 그 사태에서 뭐 고용 승계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영업이나 이런 게 승계된다는 게 있었습니까? 다 관련된 사람 다 망하고서는 그게 어떻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홈플러스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팀원처럼 해놓고서는 노동자들 다 해고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입점 상인들 다 영업들 하지 못하게 되고, 납품하던 사람들은 다 납품 대금 받지도 못하게 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그냥 홈플러스라는 그런 회사라는 이름만 남았다. 그걸 다른 회사가 인수해 갔다. 그럼 그게 성공한 겁니까? 적어도 고용 승계라든가 영업 승계라든가 이런 안전장치들이 마련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회생 절차가 진행이 돼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남아야 성공이지, 회사란 이름만 그대로 남게 됐다는 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예, 재판부로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민했으리라 봅니다만은 좀 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뭐 개별적인 재판부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법원행정처라면은 이제 이런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건들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런 회생 절차를 운영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어떤 좀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게 또 재판부에도 전달이 돼서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찾고, 법원도 조금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MBK의 그 인수 방법, 소위 이제 LBO라고 그러죠. 차입 매수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사회적인 비난이 지금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어떤 이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MBK와 같은 이제 그런 거대한 사모펀드를, 조 단위의 사모펀드를 모으는 데들은 이제 기관 전용 사모펀드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이 1순위의 투자자가 되고 은행 증권사들이 투자가 되는데, 여기들은 다 소위 말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데예요. 그래서 만일 MBK가 지금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것처럼 그렇게 과도한 차입을 통해 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리고 그걸 갚아 나가는 거를 그 인수한 회사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회사를 거의 죽여가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다면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고받았다면 국민연금이나 은행이나 증권사들은 당연히 손털어야 될 거예요. MBK한테 그런 방식으로 영업하지 마라. 계속 그런 방식으로 영업한다면 우리 이 사모펀드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지 않겠다. 소위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하는 거죠. 다 뭐
외국의 거대한 그 기관 투자자라고 그런 뭐 무슨 노르웨이 연기금, 네덜란드 연기금, 스웨덴 연기금, 미국의 블랙록이나 뭐 이런 데들 다 이런 식의 어떤 ESG 책임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개혁신당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